모르겠어요. 잘못 공부하면 되게 어려운 파트가 전반사 파트인데 쌤이 추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게 추구하는 거니까 자, 잘 상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뭘 상상할 거냐면은 이 그림을 보고서 뭘 상상할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게 물이고 물에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인 거고 앞에도 이렇게 땅이 있는데 앞에도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를 맞은 빛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내가 나무를 쳐다봅니다. 나무 앞에 보이죠? 보입니다. 근데 어디서도 보이냐면 자, 나무를 맞은 빛은 이렇게도 진행이 되잖아. 자, 1번 빛은 당연히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근데 이 2번으로 가는 빛은 내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원래 안 보여야지. 근데 밑에 뭐가 있어? 수면,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하던 빛은요. 튕깁니다. 반사가 일어나. 이 면에서 수면에서 반사가 일어나. 내가 수면, 자 정면을 보면은 나무가 보이는데 물 표면을 봐도 나무가 일렁일렁 거리는 게 보여 안 보여? 헉, 보여요. 나무가 밑에 수면에서 일렁일렁 거리는 게 보이잖아. 바로 2번 빛이 내 눈에 반사된 빛이 들어와서 그래. 중요한 건 물 표면에서 일렁일렁 거리는 그 빛이 선명해요? 아니면 약간 흐릿흐릿해요? 흐릿흐릿합니다. 완전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 물이 정말 고요하더라도 굉장히 물이 잔잔하고 고요하더라도 완벽하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2번 빛은 반사가 일어납니다. 방금 한 얘기가 반사가 일어나. 근데 2번 빛은 반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도 일어나? 굴절도 일어나. 자, 2번이라는 빛 한 줄기야. 한 줄기의 빛이 가서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서 여기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면을 바라보면 저 나무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물속의 잠수해서 바깥에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 물고기 입장에서도 이 나무가 보여요. 이 물고기가 보는 나무도 역시 선명하게 보일까?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 설명합니다. 자, 이 나무에서 발생시킨, 나무가 반사시킨 이 2번에서 나오는 빛에너지를 100%의 빛에너지라고 한다면 이게 1번 반사되는 빛과 굴절되는 빛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해돼요?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퍼센트가 아니시겠지만 50%로 빛이 나눠지는 나눠진 빛을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100의 에너지를 자 1번은 100의 에너지를 100% 에너지를 가진 빛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거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1번 빛은. 근데 이 물결, 수면 위에서 보이는 건 반사된 빛을 보는 거니까 50%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보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이 물고기도 50%에 해당하는 그 빛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흐릿하게, 선명하지 않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가 분산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야? 수면으로 향하는 빛은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전반사입니다. 전반사라는 말은 그래서 수면으로 입사하는 빛은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는데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반사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 반사만 실제로 일어나. 그게 전반사야. 전부 반사. 굴절 일어나지 않아.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자, 봐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반사와 굴절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떤 경우에 전반사가 가능하냐면 거꾸로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쐈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 보여줄게요. 정반사가 가능한 조건 1번입니다. 정반사가 어떨 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반사, 굴절이 모두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 정반사가 가능한지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만 볼게요. 뭐가 뭐냐면 일반적인 녀석이 바로 이겁니다. 1번 빛. 자, 물 속에서 빛을 쏜 거야. 쐈습니다. 자, 이게 물속이니까 물속이고 여기가 공기니까 여기가 밀한 매질이고 얘가 소한 매질이라서 물의 입장에서 빛의 입장에서 여기가 속력이 느리고요. 공기가 속력이 빠르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가 굴절이 일어나는 면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빛이 가다가 튕겨서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1- 반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반사가 일어나. 그리고 1부는 굴절이 일어납니다. 굴절. 어느 방향으로? 직진한다면 이렇게 직진하겠지만 위에는 공기가 있고 아래는 물이 있어. 어느 쪽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쪽? 물 쪽.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인 거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인 이 방향으로 굴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을 2-로 나눠지는 거야. 자, 1번 빛이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는 모습이야. 아까 밖에서 쏜 빛이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죠. 안에서 쏜 빛도 반사와 굴절이 모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서 물고기를 맞은 빛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물속에 물고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저기 물고기 있다 보일 거 아니야. 선명하게 보이나요? 어른어른하게 보입니다. 완전 선명하지 않게. 그 이유가 나눠진 빛의 일부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는 누가 있냐면 나름 잠수부를 그린 거야. 잠수부. 잠수부가 잠수하다가 수면을 쳐다봐. 그럼 물고기가 비쳐서 수면에 물고기가 보여요. 수족관 물고기가 보일 텐데 잠깐만요. 제 라인은 수족관 물고기. 안타깝게 시계는 나와 있지 않는지 하고 싶어요. 약간 우리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은 물고기가 앞에 이렇게 막 있고요. 이 큰 유리 앞에 물고기가 있고 저 위에는 물 밖이 보이잖아요. 근데 물 밖에 수면에 그 물고기가 비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안에서 보더라도 이 수면에서 그 물고기가 비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상상이 되나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 잠수부의 입장에서도 이 물고기를 볼 수 있다 없다? 이 반사된 빛을 볼 수 있다면 저 물고기를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잘 봐.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 물과 공기 사이에는 속력이 딱 정해져 있죠. 물에서의 빛의 속력과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 정해져 있다는 건 굴절률이 정해져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자, 광원에서 쏜 빛이 여기서 굴절이 이렇게 일어나잖아. 이게 굴절되는 정도거든. 요 각도. 기억해. 요 각도가 굴절률이야. 상대 굴절률. 이만큼의 각도로 꺾인다는 거야. 이 물이 바뀌지 않고 공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굴절된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 봐봐. 잘 봐봐. 굴절된 각도는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쏘게 되면 이렇게 굴절됐잖아. 지금 굴절됐잖아. 자, 현재 쏜 빛의 입사각이 몇 도냐면 법선 그려서 요만큼이 입사각이야. 보이나요? 입사각이 요만큼이면 굴절각은 요만큼이죠. 보이나요? 입사각과 굴절각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입사각을 더 크게 입사를 시킬 거야. 잘 봐. 입사각을 크게 한다는 건 봐봐. 밑에 하얀색이야. 하얀색 입사각이야. 입사광선이야. 입사광선의 각도를 크게 한다는 건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보여? 그럼 법선에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입사각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보이나요? 이 각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요?
같이 움직여요. 물과 공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보이나요? 그게 여기 그려져 있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 입사각이 커지면 점점 굴절각도 커지고 있어. 그러다가 잘 봐. 그러다가 입사각을 크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 그림이야. 보여요? 입사각을 어느 정도 크게 했더니 완전 굴절각이 90도가 돼요. 자, 굴절각 90도인 각도입니다. 자, 이 각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때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이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임계각. 임계라는 말은 임계점, 한계점이라는 뜻이야. 어떤 뭐에 대한 한계점이냐? 봐봐. 임계각보다도 더 각도를 크게 입사시켜 볼게. 이렇게. 와우. 봐봐. 입사각이 이렇게 임계각일 때 굴절각이 90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굴절하는 광선과 반사되는 광선 둘 다 나타납니다. 여기도 반사 광선과 굴절 광선 두 개 나타나고요. 점점 이렇게 입사각을 크게 하더라도 반사 광선과 굴절 광선이 둘 다 나타난다는 그림이야. 근데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더 크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굴절각이 90도였잖아. 근데 더 크게 하면 굴절각이 안으로 들어오지. 굴절각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마치 반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는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모두 관찰되지만 입사각이 임계각을 넘어가면 모두 반사만 일어나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굴절광선이 사라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현상이 뭐다? 전부 반사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래서 전반사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각도 유지 좀 힘들다. 전반사 현상이라고 해요. 전반사는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냐면 입사각을 엄청 크게 해야 돼. 완전 입사각을 크게 해야 돼. 뭐보다?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를 시켜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 조건을 정리를 하면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한다면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한다? 임계각이라는 각도보다 입사각이 훨씬 클 때만 전반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빛을 쏘면요. 이럴 때도 튕기고 굴절되고 더 입사각을 더 크게 해볼게. 입사각을 크게 해도 얘도 역시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쏠 때는 절대로 전반사 따위 일어나지 않아. 무조건 굴절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공기에서 물로 쏘면 안 되고 물에서 공기로 쏠 때만 전반사가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는 빛에서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는 빛에서만 일어납니다. only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야. 공기에서 물로 즉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밀한 매질 쪽에서 소한 매질 쪽 즉 물속에서 공기 쪽으로 쐈을 때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맨 위에 나와있죠. 책 256쪽 맨 위에 전반사 조건.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즉 밀한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라고 전반사 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임계각이 뭐냐? 아까 말한 이거죠. 임계각이란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되게 낯설죠.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계각, 그리고 전반사, 현상, 밀환매질, 소환매질 등등 여러 가지 조금 낯선 용어들이 좀 있어요. 현상을 좀 먼저 보고 올게요. 그럼 이런 전반사가 어디 이용되냐? 봐봐. 이거 옛날에 어떤 친구가 실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전반사 현상이에요. 플라스틱 컵인데 여기 물을 받아놓은 거야. 물을 받아놓고 구멍을 뻥 뚫어요. 구멍을 뻥 뚫으면 일로 물이 쫄쫄쫄쫄쫄쫄 물이 이렇게 물이 일로 새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새어 나올 거 아니야. 물이 쭉 나올 거 아니야. 압력 때문에 거기다가 레이저 빛을 쏜 거야. 자, 레이저 빛을 빵 쏘면은 레이저 빛이 여기로 이렇게 슝 들어가잖아. 이 각도가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되게 비스듬하게 싹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서 밖으로 튕겨나가는, 굴절되는 빛 없이 이 안에서만 빛이 튕겨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빛이 이 물줄기를 따라서 빛이 쭉 진행해. 빛이 직진하지 않고 물줄기 꺾여 있잖아. 이렇게 거기를 따라서 탕탕탕탕탕탕 진행한다니까. 이게 전반사 현상이에요. 그걸 지금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전반사. 자, 이걸 이용한다면, 잘 봐. 이걸 이용한다면 뭘 할 수 있냐면 광통신이라는 통신을 할 수 있어요. 빛을 이용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언어는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죠? 내가 컴퓨터야. 나한테 빛을 빵 쏴. 1. 빛을 안 쏴. 0. 쏘고 안 쏘고를 통해서 1과 0을 구현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빛을 이용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게 광통신이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ADSL, 와이파이 다 광통신 기술이에요. 집에서 쓰는 인터넷 2만원씩 막 내죠. 이런 기술을 우리가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야. 인터넷 깔아야 돼요? 이거죠. 광통신을 까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까는 거야. 근데 광통신에 이용되는 기술이 뭐다? 바로 전반사 기술이야. 전반사 기술. 전반사 기술을 이용해서 광통신을 깔아주는 거야. 좀 이따 광통신, 광케이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광통신에서 1과 0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봐봐. 빛에너지, 100의 빛에너지를 쏘면은 얘가 손실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손실 없이 쭉 진행하잖아. 손실률이 적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이 빛이 그 라인을 따라서 쭉 가니까 빛의 손실률이 적어. 좀 이따 비교해 줄게요. 자, 빛이 잘 손실이 안 되겠네. 전반사가 일어나면 빛의 손실이 잘 일어나지 않겠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이것도 볼까요? 본 적 있나? 광섬유? 잘 안 보이는데 책에 그림 잘 나와있죠? 광섬유라는 게 있는데 우리 광섬유를 쌤 같은 경우는 꽃다발인데 장미 꽃다발인데 중간에 막 이상한 하얀색 실 같은 걸 막 집어넣어서 그 하얀색 실 끝에서 빨간 불, 파란 불 같은 게 막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섬유 본 적 있나요? 꽃다발 안 받아봐서 모르지. 그런 섬유, 그런 섬유가 이제 광섬유와 함께 꽃을 이제 포장하는 건데, 광섬유 끝에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들어간 빛이 그 끝에서 나오는 거야. 이 원리에 의해서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그 광섬유를 따라서 빛이 전반사로 쭉 진행하다가 맨 끝에서만 뿅 나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광섬유예요. 휘어진 광섬유를 따라서 이게 진행하는 광섬유. 이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이에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내가 레이저를 여기 쏩니다. 레이저를 쏘면은 이게 프리즘이라는 곳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프리즘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서 일로 다시 꺾이고 있는 모습이야. 딴 데로 굴절되지 않고 전반사 현상을 일으켜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하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야. 다이아몬드 안으로 빛이 딱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전반사가 땅땅땅땅땅 일어나서 여기저기에서 빛이 살짝 새어나와.
우리 입장에서는 반짝반짝거려. 모든 각도에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 안에서 수많은 전반사가 일어나서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반짝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보석이 반짝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전반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에 그림 나와있죠? 이건 다이아몬드. 윗면으로 입사된 빛이 내부에서 전반사돼요. 위로 들어간 빛이 내부에서 막 땅땅땅땅 전반사가 일어나서 되돌아 나오고 모든 부분으로 조금씩 튀어나오게 세공을 합니다. 세공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반짝반짝거리게끔 세공을 했을 때, 전반사를 이용한 세공을 했을 때 아름답게 다이아몬드가 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반사가 이용되는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좀 이따 다시 예를 좀 보도록 하고, 전반사에 대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스넬 법칙을 좀 적용할 건데, 다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약간 좀 복잡한 듯한 어떤 느낌이 좀 날 텐데, 전반사 조건, 이거는 100%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만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꼭 체크해야 되고요. 전반사라는 것이 일어날 때 어떤 공식이 적용이 되냐면 입사각이, 이게 전반사잖아. 입사각, 여기 입사각을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 입사합니다. 임계각. 요 임계각이라는 입사각을 IC라고 표현합니다. 임계각을 표현하는 각도를 IC라고 표현해요. 임계점이라는 뜻입니다. IC라는 표현이 임계각을 표현하는 거다. 첫 번째, 우리가 낯선 건데 이걸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임계각이 IC라는 요 각도로 입사각이 IC로 입사를 하면 굴절각이 몇 도가 나와요? 굴절각이 90도가 나오죠? 자, IC는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굴절각은 큰 값이 되는 거죠. 90도가 얘보단 클 거 아니야. 자, 작은 거, 큰 거 정리 중이야. 작은 것, 큰 거 정리 중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공기 중에 누가 더 굴절률이 크냐? 물이 더 굴절률이 크죠? 물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물의 굴절률이 더 크다. 그래서 굴절률이 크니까 이거를 n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굴절률이 작으니까 조그만 n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큰 값, 얘가 작은 값입니다. 굴절률이 크다, 작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스넬 법칙이 뭐였냐면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때 아래쪽에다 큰 거를 정리하고 위쪽에 작은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넬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스넬을 적용했을 때, 자, 큰 각, 각도상으로 큰 각도가 굴절각, 저 90도죠. 90도라고 하는 굴절각이 있을 때 입사각은 IC가 되겠죠. IC라는 각도로 입사시켰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된다 라는 거고요. 이 각도에 대한 부분은 앞에다가 사인을 붙여야 비율이 딱 맞다 그랬죠. 사인 90분의 사인 입사각 IC라는 녀석은 속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속도를 V1이라 한다면 여기 속도가 V2가 되겠죠. V1이 더 큰 값이 속도니까, 아니다. V2가 큰 속도가 되는 거고 V1이 작은 속도가 되겠죠. 속도를 따진다면. 속도도 적용을 한다면 저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에서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자.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1이라고 했습니다. 1. 조건을 줄 거야. 작은 굴절률을 1이라고 주고요. 물에서 굴절률 더 큰 값인 n이라고 준다면 아래쪽에다가 큰 값에 해당하는 굴절률 뭘 집어넣는다? n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작은 값에 해당하는 공기의 굴절률 1을 집어넣는다. 자, 이 공식 되게 어려운 공식 아니고요. 사인 90분의 사인 IC가 n분의 1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게 그냥 스넬 법칙 적용해서 큰 거, 작은 거 그냥 써놓은 거라는 겁니다. 써놓은 거라는 거야.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그냥 스넬 법칙대로 전반사 조건을 그대로 그냥 써놓은 것 뿐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근데 사인 90이 얼마야? 사인 90의 값이 얼마입니까? 값이.
sin 90이 값이 얼마지? 1인가? 맞죠? 여기서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고 양변 크로스를 곱해봐요. 어떻게 돼요? sin IC. 그죠? sin IC. 이게 1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1만 1이니까 sin IC죠? sin IC가 그냥 n분의 1 나오는 거죠. 이게 1이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sin IC는 n분의 1이다. 굴절률의 역수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공식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넬 법칙을 적용해서 큰 거, 작은 거 정리해서 그냥 정리한 거다.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이 그림을 줄 거야, 책에서. 시험 문제 이 그림을 딱 주고 나서 여기서 이 공식을 유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다. 오히려 스넬 법칙이 좀 더 간단하게 적용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적용되나 보여줄게. 봐봐. 이겁니다. 하나는 유리에서 공기로 빛이 가고 있고요. 하나는 물에서 공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유리하고 물 중에 누가 더 굴절률이 크냐? 유리가 굴절률이 크죠? 얘는 굴절률이 작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굴절률이라는 n이라는 값과 굴절률과 입사각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굴절률이 크면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굴절률이 큰 녀석이면 이 전반사가 일어나게 하는 임계각은 작아진다는 뜻이야. 확인해볼게. 그래서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 임계각은 42도입니다. 근데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임계각 얼마야? 48도죠. 그래서 굴절률이 크니까 임계각이 작은 거야. 얘보다는. 굴절률이 작으니까 임계각은 커진 겁니다. 굴절률과 임계각 사이의 관계가 뭐다? 반비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유리와 공기에서의 임계각은 42도다. 문제입니다. 물과 공기에서의 임계각은 42도보다 클까 작을까? 커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고 힘들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릴렉스를 좀 해야겠다. 너무 힘들어한다. 너무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죠, 지금? 맞다. 자, 이 공식 빼고 그러면 다른 거 하자. 자, 잠시 광통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광통신. 이거 뭐야? 뭐가 있어? 잠 좀 깨라고 아니면? 뭐 눌러줬어요? 안 되겠다. 분반사가 이렇게 어렵게 할 줄이야. 잠시만요. 잠깐 긴장 좀 늦춥시다. 통신 원리. 신경 없어. 자, 이번 시간에는 광통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광통신은 광섬유를 통해서 진행을 하죠. 광섬유 재미없게 생겼습니다. 혹시 어떻게 세계 그 어디에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하와 해저에 깔린 케이블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케이블은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의료 장비에도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변의 세계를 혁신적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수천 개의 섬유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섬유 가닥은 사람의 머리카락만큼 얇습니다.
광섬유는 빛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먼저 광섬유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 빛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봅시다. 빛의 속도는 매체를 통과할 때 달라지며 이 속도의 변화는 굴절률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빛의 속도의 변화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인 굴절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해봅시다. 이 실험에서 빛은 프리즘을 통과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빛이 직진하는 대신 구부러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굴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굴절은 빛이 굴절률을 가진 한 매체에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매체로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빛이 높은 굴절률을 가진 매체에서 낮은 굴절률을 가진 매체로 이동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쪽으로 구부러집니다. 물이 담긴 컵에 꽂힌 연필이 휘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굴절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굴절 기술은 광섬유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제 이 실험을 가상의 실험으로 만들어 봅시다. 불순물을 조금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유리의 굴절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굴절률을 높이면 빛은 점점 더 표면을 향해 휘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유리의 표면을 통과할 것입니다. 굴절률을 더 높이면 빛이 갑자기 순수 반사를 통해 첫 번째 매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내부 전반사라고 합니다. 굴절률을 키우지 않고 입사각을 키우면 내부 전반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계각이라고 불리는 특정 각도에서 빛이 첫 번째 매개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 전반사 현상은 광섬유 케이블이 빛을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광섬유 케이블이 나와 있는데 바로 높은 굴절률의 원통형 유리입니다. 레이저가 임계 각도보다 큰 각도로 인터페이스로 쏘아지게 될 경우 내부 전반사가 발생하고 빛이 반대쪽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광섬유가 어떤 복잡한 모양으로 있든 간에 빛은 먼 거리까지도 광섬유에 묶여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굴절률의 유리와 낮은 굴절률의 유리 사이에서 내부 전반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광섬유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이 형태에서는 보호막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호 재료가 들어오면 대기의 위치가 대체되고 내부 전반사 현상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심 유리 위에 피복제라고 알려진 낮은 굴절률을 가진 유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전반사가 발생하면서도 보호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피복제 모두 이산화규소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불순물을 추가하여 굴절률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구축한 광섬유는 100km 이상의 범위까지 신호를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 강도의 손실을 일반적으로 감쇄라고 합니다. 주로 신호 감쇄의 원인은 흡수 및 산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케이블에 증폭기가 있는 것입니다. 신호 강도를 높이고 장거리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증폭기에 필요한 전력은 근처의 전력 공급처에서 끌어옵니다. 이제 주요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섬유는 어떻게 전화나 인터넷 신호와 같은 정보를 전송할까요? 모든 정보는 0과 1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먼저 이 단어는 0과 1이 나열된 등가 이진 코드로 변환됩니다. 변환하고 난 뒤 휴대폰은 0과 1을 전자파의 형태로 전송합니다. 1은 고주파, 0은 저주파로 전송됩니다. 지역 기지국이 이 전자파를 잡아냅니다. 기지국에서 전자파가 고주파이면 광펄스가 생성되며 그렇지 않으면 펄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광펄스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광펄스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복잡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지구 전체가 광섬유 케이블로 덮여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은 지하 및 해저에 깔려 있습니다. 주로 이동통신사들이 이러한 지하 케이블을 유지 보수합니다. AT&T, 오렌지, 그리고 버라이즌은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세계의 주역입니다. 해저 케이블의 세부적 횡단 면도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광섬유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의 일부만 보입니다.
케이블의 나머지 부분은 보호 및 강도를 위한 기계적 구조입니다. 자, 문제는 증폭기는 이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케이블 내부에 얇은 구리 껍데기가 있는데 이 껍데기는 케이블을 따라 전력을 전달하며 증폭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광섬유 케이블이 지구의 일부 지역에 깔려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은 인터넷 또는 이동통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기존 구리 케이블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우수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더 큰 대역폭을 제공하며 구리 케이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항상 전자의 속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구리 케이블의 전자 흐름은 케이블 외부에서도 전자기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반면 광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는 빛은 항상 광섬유 안에 갇혀 있어 외부 신호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게 됩니다. 광섬유 케이블에 관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특징은 측면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광신호는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섬유 케이블의 데이터 보안성은 아주 높습니다. 광섬유가 통신 분야에서 사용되기 전에 내시경 검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통신에서 디지털 펄스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하지만 내시경 케이블에서는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시각 신호가 반대쪽 끝으로 전송됩니다. 저희가 계속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트리언.com을 지지해 주시길 바라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자, 눈뽕주. 잠시 재미있는 이야기만 합시다. 여러분들 많이 고생했다고 벌써.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와볼래? 장난 아니야 지금. 죽을 것 같아. 옛날 얘기 좀 할게. 옛날 얘기. 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임금님이 살아계셨어요. 임금님이 계셔가지고 막 폐하 그리고 막 가마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쌤은 조선시대 태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옛날에 전화를 할 때 가까운 거리 전화를 시내 전화라고 했고요. 먼 거리 전화를 시외 전화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전화 요금이 엄청 비쌌어요. 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까지 엄청 멀어. 예를 들어 인천이야. 여기는 부산이라고 쳐봅시다. 인천부터 부산까지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방금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구리선을 깔아야 돼. 구리선이 전기선이에요. 전기선. 이런 전기선을 쫙 깔아야 돼요. 이런 전기선을 쫙 깔아야 됩니다. 전기선을 쫙 깔아야 돼. 근데 이런 전기선은 한 줄만 깔면 또 안 돼. 전기는 여기서 여보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잖아. 여기서 여보세요 같이 둘이 동시에 말하면 중간에서 만나서 상쇄됩니다. 둘 다 안 들려. 그래서 옛날 전화기 혹시 기억나? 일제시대 때 전화기? 말하는 부분 따로, 듣는 부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 듣는 라인이 따로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해서 라인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라인을 깔아야 돼. 라인 하나로 안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기통신이야. 옛날의 통신 방법은 전기통신 방식밖에 없었어. 저 라인 되게 쉽게 잘 끊어집니다. 잘 끊어지고 라인을 두 개나 깔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 라인을 다 깔아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냐. 구리선이 다 깔려있는 거야. 돈이 많이 들겠죠? 이거를 구축한 사람들이 전화통화하려고 할 때 뭘 요구할까? 돈을 내세요. 내가 이거 깔아놨으니까 돈을 내세요 할 거 아니야? 쌤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분에 막 1,000원씩 10분 통화하면 10,000원이야. 10분 통화 10,000원이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씀 뭐야? 야, 용건만 간단히 말해라. 빨리 끊어라.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지금은 어때요? 전화요금 거의 공짜입니다. 전화 무제한이지.
전화 무제한이야, 지금은. 전화하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켜놓고 다녀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발전한 이유가 지금은 전기통신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고 무슨 방식? 방금 배운 광통신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광통신은 이제 설명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거고요. 이제 전기통신 시대에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꼭 이게 먼 거리가 아니더라도 인천에서 가까운 지역, C라는 지역에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하고 있었어. 얘는 짧으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뭐 1분에 뭐 10원, 1분에 2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둘이 막 통화를 하고 있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잡음이 들립니다. 뭔 소리냐면 둘이 막 통화하고 있는데 D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도 통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역적으로. 보이나요? 근데 중간에 뭐가 마모가 되어가지고 둘이 겹쳐버려. 여기서 합쳐지는 거야. 이게 구리선은 전기가 통하는 선이잖아. 전기선이라서 봐봐. 여기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기선이 이렇게 겹쳐지면 어떻게 해? 겹쳐지면 전기선이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전기선이 이렇게 전해지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어떻게 될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모든 부분으로 전기가 다 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A가 여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얘하고 통신 중이었는데 얘하고 얘도 여보세요가 들린다는 거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혼선이라고 하면 혼선된다. 둘이 막 통화하고 있는데 이상한 여자 목소리 막 들려. 야, 잠깐. 막 몰래 듣고 막 이상한 얘기 들려. 막 이러면서. 지금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왜? 지금은 전기통신을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 전기통신 방식은 혼선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상하게 광통신 방식은 외부에서 오는 이게 막 잘 전달이 안, 이런 얘기 했었는데, 좀 쉽게 말하면 혼선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도청이 가능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를 중간에 선 끊어가지고 자기 거 연결하면 일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이 구리선 같은 경우는 저항? 구리선의 저항 때문에 전기가 저항 때문에 잘 못 가잖아. 그래서 중간 굉장히 촘촘하게 증폭기를 설치해야 돼. 증폭기. 이 신호를 다시 증폭시켜주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증폭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도청을 위해서 여기서 라인을 하나 땄어. 도청을 위해 라인을 따더라도 내가 여기 C라는 사람이 도청을 막 하고 있어도 얘가 그걸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여기서 살짝 신호가 손실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증폭기가 다시 증폭시켜줍니다. 얘한테는 아무런 손실 없이 그냥 들리는 거. 그러니까 도청당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도청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도청이 일어났던 시절이 바로 전기통신 시절이에요. 도청이 너무 쉬워요. 혼선, 도청 이런 게 너무너무 쉬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한 게 바로 광통신 방식이야. 광통신 방식. 일단 단점만 얘기했는데 이런 전기통신이라 그래. 이 전기통신에 지금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정도 있어요. 장점 딱 하나.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중간에 끊어져. 자연재해로 끊어졌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아무나 가서 묶으면 돼. 우리 이게 전선이 끊어지잖아? 끊어지면은 이거 끊어진 데를 이렇게 양쪽 피복 벗겨서 다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꼬아 놓으면 다시 또 전기 통합니다. 유지 보수가 되게 간단해. 유지 보수가 간단한데 자, 우리 광 케이블 잠깐 보여요. 광 케이블. 이게 광 케이블이야. 보이나요? 광 케이블이 끊어지면요.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묶으면 될까? 이거 전문가가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은 유지 보수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전기통신 방식은 장점이 있다면 누구나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좀 적다. 이 정도. 누구나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필요하진 않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구리선은 아까 광 케이블에 비해서 좀 값이 싸겠죠?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줄로 깔아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 단점도 있지만 전기통신과 광통신을 살짝 비교만 좀 해주면 자, 광통신은 이제 광케이블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광케이블은 봐봐. 광케이블은 두 갈래로 돼 있어. 안쪽에 이렇게 굴절률이 큰 부분을 집어넣고요. 안쪽을 A라고 하고요. 바깥쪽을 B라고 한다면 안쪽에 A라는 녀석은 굴절률이 큰 거. 굴절률이 굉장히 큰 녀석을 집어넣고 바깥쪽에는 굴절률이 작은 녀석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야. 안쪽에 굴절률이 큰 녀석을 코어라고 불러줘요. 코어. 바깥쪽을 싸고 있는 굴절률 작은 저 물질을 클래딩이라고 불러줘요. 코어와 클래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빛을 이렇게 빵 쏘면은,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 굴절률이 큰 쪽에서, 아까 했던 이 그림이야. 전반사 조건, 기억나? 전반사의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으로 아까 정리해줬던 게,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쏴야 한다 했잖아. 그래서 밀합 매질, 즉 이 굴절률이 큰 매질 쪽에서 빛을 쏴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 A야, 바깥쪽이 B고요. 굴절률이 작은 매질하고 만나니까,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만나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굴절률이 큰 매질 쪽으로 빛을 쏴가지고 전반사가 일어나서 빛이 이 안에서만 진행되게끔 만든 게 광통신 방식이에요.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는 거고 빛은 파동이거든요. 빛은 파동이야. 파동이라서 왼쪽에서 파동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고요. 오른쪽에서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면요. 중간에서 파동이 만나잖아. 만나지? 만나면은 중간에서 간섭 또는 상쇄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잠깐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얘가 살아납니다. 이 파란색 파동도 잠깐 중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서 양쪽으로 진행돼.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독립성. 다시 말해서 파동은 전기랑 달라. 전기는 양쪽에서 동시에 말하면 중간에서 상쇄해서 사라져버린다며. 전기는 그런데 파동은 잠깐 중간에 만나지만 다시 살아나. 그래서 중요한 건 광 케이블이 하나만 깔려 있어도 양쪽에서 동시에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이 두 줄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건 파동의 특징이야. 그래서 빛을 이용하면 통신에 이런 장점이 있어라는 게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첫 번째 장점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빛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혼선과 도청 얘기해볼게. 중간에 광 케이블 또는 이런 것들 하나 연결했다 시작할게. 광 케이블을 내가 도청을 위해서 하나 더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어. 어떻게 될까?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신 중이야. 중간에 딱 연결했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도청할 거야! 빛이 가다가 설사 일로 빠졌다 칩시다. 빠지면 일루는 빛이 가니 안 가니? 한쪽으로 빠져버리면 빛이 일루는 안 가는 거야. 그럼 B가 뭘 느껴? 통신 끊겼어. 뭔가 이상해. 바로 감지합니다. 지금 감청당하고 있다는 거, 도청당하고 있다는 거, 또는 정보를 뺏기고 있다는 거, 이거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버립니다.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혼선도 안 됩니다. 얘 따로니까 혼선도 안 되고 도청도 불가능해. 그래서 광통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 중이야. 자, 이런 이유로 광통신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기가 전달되는 속도하고 빛이 전달되는 속도하고 비교가 될까? 비교가 안 돼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또 보이스 할 수 있죠. 뭐라 보이스톡? 보이스톡을 할 때 뉴질랜드 사는 친구하고 보이스톡을 하면 거의 실시간 통화가 가능합니다. 광통신이라서.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하는 거야.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참 걸려서. 그래서 둘이 통신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우리 뉴스 보다 보면은, 자, 허 기자 나와주세요. 한참 있다 나오죠. 그래서, 네! 이 말하잖아. 쟤 왜 저럴까? 나름, 거기도 이제 광통신도 이용하겠지만, 전기통신 케이블이 깔려있는 걸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속도가 잠깐 지연되는 걸 우리 항상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 개발되면 좀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자, 허 기자 나와주세요! 바로 안 나와. 한참 있다 나오죠? 나만 맞나? 맞잖아. 그지? 아직도 좀 지연되는 게 있는데 방통신 기술이 좀 더 발전된다면 거의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여러분들 컨디션을 위해서 잠시 좀 어려운 것들을 좀 하려다가 살짝 좀 미뤄두었고요. 전반사가 뭔지 오늘 체크했어. 전반사가 어떤 이런 게 전반사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광통신은 이런 걸 광통신이라고 해. 약간 소개하는 그런 수업만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선생님이 복습하면서 전반사 다시 정리해주고 전반사를 어디 이용하는지 전반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등등 정리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광통신 전반사 쪽은 안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에 파동 마무리하는 것 정도만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